이번에는 그 명나라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명나라 때까지는 서양보다 더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그 사실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연구들, 지난 1000년 동안에 중국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으면 세상에 1020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이죠. 지금이 2019년이니까. 그렇죠. 1020년 전에 북송이라는 나라인데 송나라죠. 송나라 때 이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0. 지금 북한보다 높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때 인구가 1억이 넘었다. 엄청났네요. 그리고 그 전 근대 사회는 인구가 국력이잖아요. 그렇죠. 머리 숫자로. 네, 그리고 또 군사도 군사지만 일꾼? 그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1억이 모여 있으면 아무리 못 살아도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00불 정도 되면 자기가 한 600불 정도는 먹는 데 쓰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들을 가지고서 옷도 사고 또 저 때부터 이제 유행했던 게 뭐가 유행하냐면 연극 이런 게 유행하기 시작하거든요. 연극도 보러 가고 아니면 저 바다 건너서 넘어온 저쪽 뭡니까 남쪽에서 올라온 설탕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 전래되죠.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먹을 수 있는 기호식품들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더 나가서 북방에서 오랑캐들 우리가 이제 북방 민족이라고 부르는 금, 거란 그리고 그 서하 그리고 마지막 끝판왕 몽골 이 네 민족이 끝판왕이 나왔어요. 이 네 민족이 끊임없이 북방 영토를 이렇게 노략질하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100만이 넘는 군대. 아이고야. 말만 해도 아찔합니다. 100만 대군을 육성해서 계속 전쟁을 펼치고 또는 전쟁에서 지면 북방 민족한테 이기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양의 비단이라든가 그들이 원하는 각종 여러 가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재화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평화를 산다고 하는 정책을 쓰려니까 되게 부유했대요. 그랬던 부유했던 중국이 1000년대부터 1200년대 사이 전후를 해서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가뭄이 그때 듭니다. 이때 가뭄이 들었는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은 그때 가뭄이 들었던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는 이 행정관들의 보고 문서래요. 행정관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전하, 황하강이 넘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야 모든 병력 전부 다 만리장성에 있던 병력 다 동원해서 빨리 여기다 옹벽을 쌓아. 이렇게 넘치면 큰일 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해서 황하강을 사수하는 홍수가 자주 들 때 보면 이상하게 북방민족 침입이 없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방관들이 황하 유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방관들이 홍수 났다는 보고를 안 할 때가 맨날 쳐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하 황하강이 구불구불 구비를 쳐서 어디서부터 상류에서 이 강이 내려오나 봤더니 몽골 고원에서 내려오더라고요. 몽골 고원이 비가 와서 축축해져서 거기에 있는 말과 양이 놀리며 통통해지는 때에는 북방민족도 자기도 살만하니까 안 쳐들어오는데 거기 가뭄이 들며 황하강이 범람하지 않을 때는 수시로 왜냐면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과정들이 펼쳐지면서 중국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또 1400년대 명나라가 힘들게 이제 또 1인당 국민소득 $1000의 벽을 돌파합니다. 그런데 돌파하는데 이제 그 뒤에 또 청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 역사는 일단 첫 번째 장점 거대한 인구, 두 번째 황하를 비롯한 비옥한 토지를 또 양분을 날라주는 좋은 강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강력한 왕정이 들어설 때 1인당 국민소득 $1000의 벽을 돌파하면서 그때 당시 잉글랜드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기후변화, 12세기에 있었던 기후변화 그리고 16, 17세기의 기후변화 속에서 북방왕조에게 무너지면서 산업혁명이랄까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성장의 기반이 한꺼번에 파괴되고 폐허해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반복된 게 중국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순환의 고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중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뭐가 안 되는 불운이 겹쳤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했던 그 명나라가 망한 이유도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걸 이제 만력의 늪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만력제. 그 뭐냐면 조선의 이여송 장군을 비롯한 5만의 명나라 지원군을 보내준 그때 황제 이름이 만력제입니다. 그래요? 1000년 동안 역사를 이렇게 다듬어라. 이런 만력제인데
이분이 이제 중국 역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임금인데 이 임금 때 이제 세 가지의 역, 3역이라고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조선의 출정, 두 번째는 이제 북방 오이라 쪽의 출정, 세 번째는 남방의 또 외부의 난 이런 것들을 처부수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동원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국력을 잔뜩 소모한 상황에서 1600년을 전후해서 이제 말도 못할 기후 변화들이 출현하면서 이제 그 흔히들 이야기하는 소빙하기라고 불리는 중세 온난기와 그 뒤를 이은 소빙하기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왕조의 교체 과정이랑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명나라는 잘 살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좀 못난 임금님이 나오신 거 거기다가 날씨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 양반 때 전쟁이 세 군데서 터져서 국력을 다 소진한 것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지면서 힘이 약해졌을 때 몽고 고원 또 만주에서 살고 있던 북방민족들 입장에서는 비도 안 오고 날씨는 추워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또 한 번 출연 이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력이라는 건 이제 경제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중요한 국력은 역시 국민들이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좀 단결된 힘을 가질 수 있느냐 애국심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 불운이 겹쳐지고 전쟁이 길어지고 또 가난이 길어질 때 애국심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며 결국 명나라를 직접적으로 망하게 만든 건 이자성을 중심으로 한 농민난이었거든요. 그렇죠. 농민의 반란이 벌어지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은 나라를 청나라 만주족이 밀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날름 삼켰다. 그러니까 그때 명나라 왕조를 끝으로 이제 중화민족이 다스렸던 거는 이제 끝난 거죠. 끝났죠. 그리고 뭐 이제 신의 혁명이나 이런 혁명 뒤에 또 뭐 아시는 것처럼 그 길었던 국공 내전 또 그 뒤를 또 이은 저 일본의 중일 전쟁, 그 피비린내 나는 중일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중국 역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대한 인구가 많은 나라일수록 성장의 가능성은 높을 수도 있었는데 역으로 반대로 가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항상 이렇게 1억 전후를 이렇게 유지해오던 중국의 인구가 청나라 때 4억까지 늘어났다, 확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역시 그 제도와 네. 외부 요인이 이제 또 결합되는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자면 첫 번째 외부 요인은 뭐였냐면 임금님이 이제 그때 강희제라는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네. 아예 그 강건성세라고 불리는. 그래서 중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그 역대 임금이 누구냐 이러면 우리나라 고구려를 침략했던 당태종 그 사람하고 바로 청나라의 강희제 이 두 명이 중국 역사상 올타임 넘버 2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임금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이제 임금님께서 말년에 재위하신 지 벌써 한 60년 정도가 됐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인두세를 영원히 폐지하겠다. 인두세가 뭐냐면 사람 한 명, 머리 한 명에게 너 태어났으니까 한 명당 얼마 이러면서 세금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붙이니까 그게 국가 재정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지 않았겠어요? 옛날에 뭐 토지에서 세금을 걷는 거 되게 어려웠을 거고 또 토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귀족인데 그 세금 걷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 한 명 너 어디 도망갔어? 이러면서 광해 수목고 너 나와 이러면서 세금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인도세를 탁 폐지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가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인구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근데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처럼 피임법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 인구 조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생략. 아무튼 그런 인구 조절을 하면서 인구를 좀 1억 정도에서 묶는 어떤 기제가 있었다면 이 인도세를 탁 폐지해 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애 낳아도 이거 세금 안 내. 두 번째 또 하나는 세금 안 내기 위해서 회피시켰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저 이번에 올해 등록해 주세요. 숨어있던 인구가 나오는 거군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1억에서 4억으로 만든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서양 상인들을 통해서 뭐가 들어왔냐면 감자랑 땅콩, 고구마 3대 작물이 들어옵니다. 물론 뭐 호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콩, 고구마, 감자 이 세 가지인데요. 남부지방에서는 당연히 고구마가 따뜻한 데서, 북쪽에서는 감자, 그리고 땅콩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에 잘 견디기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 싶을 때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다 싶을 때 구호작물로 땅콩이 굉장히 선호됐대요. 근데 이 작물들이 뭐 예전에 재배하던 쌀에 비해서 생산성이 훨씬 더 월등하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부양 능력이 늘어나니까 악순환에 빠지죠 이제. 사람들의 몸값이 바바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생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은 한정됐는데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그 과정을 통해서 화폐 공급이 줄면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것을 이제 도출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의 공급이 제약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몸값은 점점 떨어지는 반면에 이 물건의 값, 특히 귀금속의 값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바로 일본 이런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돈이 돌지 않으면 돈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여러 은행들이 이제 저희가 막 직장 생활을 했을 때 1990년대 초반에 모 연구소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일본 담당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는데 일본의 금융기관 시스템 이런 거 이제 자료 얻어서 보잖아요. 그런데 도시은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시중은행에 해당되는데 13개가 있었어요. 지금 3개 남았나 그렇습니다. 은행들이 그렇게 없어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떻게든 자기는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고 돈을 회수하고 자기 자산을 팔고 그러면서 위축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돈이 말 그대로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는 상황에서 인구는 계속 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의 값어치가 자꾸 올라가는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도 물가가 또 떨어졌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부치 그때는 이제 금이나 은이 화폐니까 금이나 은을 우리 집안 광에 잘 보관해놔야지. 그렇게 해서 요 가치가 올라갈 때 그때 내가 값이 떨어진 토지라든가 값이 떨어진 뭐 예를 들어서 직물 가공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서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다들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뭐 세상에 일단 돈이 희소해지면 인구가 늘어났는데 돈이 희소해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돈을 오히려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하려 들고 감춰두고 광에 넣어버리려고 하는 순간 경제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디플레이션, 일종의 물가의 만성적인 하락 속에 불경기가 찾아온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디플레이션이 좀 만성화된 국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무지하게 엔화를 찍어대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한국도 지금 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뭐 실제건 아니건 간에 어쨌든 그런 우려가 아주 만연해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 이 돈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한국도 만약에 쓴다면 정책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못할 건 없는데 우리는 조심해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라든가 그런 여러 몇몇 볼리비아 같은 사례들이 뭐냐면 정부가 그 돈을 풀어서 사람들한테 왕창 돈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정부가 공무원도 많이 뽑고 사업도 많이 하고 또 못 사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그죠? 거기다가 산업 정책이라든가 여기다가 각종 경기 부양 정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 내에서 또는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금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돈을 빌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뭐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지난해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죠. 국가 경제가 한 해 동안 만들어낸 모든 돈, 모든 부가가치의 합을 30%에 달하는 적자를 졌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이건 국민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윤전기를 돌리고 있어. 그러니 화폐는 곧 쓰레기가 될 거야. 이걸 빨리 없애버리자. 그러면 월급 받자마자 식품점으로 달려가서 매점 매석.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월등히 건전하고 재정도 좋은 나라니까 그렇게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건국 이후 한 7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잘 좋은 나라들을 만들어 왔지만 우리가 재정 적자를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돈을 펑펑 쓴다고 할 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인수해주는 지금 양적 완화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찍은 채권을 왼손이 발행한 채권을 오른손이 인수해주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양적 완화를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한국은 저 선진국이니까 저 나라는 지금은 좀 어려워서 저러고 있지만 경제가 좋아지면 곧 저걸 그만두고 빚을 잘 갚을 거야 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우리한테 물으면
우리가 그래도 한 1980년대부터는 10,000불도 넘고요. 이러면서 남한테 좀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당연히 갔겠지 정도는 아니고, 한국? 괜찮아? 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는 아직 재정 수지도 흑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리도 제로금리도 아닌 1.25% 정도의 금리 수준에 있으니까 일단은 경기 부양하고 싶으면 금리 내리고 정부가 재정 적자를 무릅쓰고 재정 지출을 좀 늘리는 정도까지는 경기 부양해도 되지만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중앙은행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아직은 지금 좀 섣부른 이야기 아닌가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